네, 반갑습니다. 한국사 해설의 품격을 담은 사학도 해품사입니다. 지난 9월 19일 한능검 49회 심화편에 대한 총평에 이어서 제가 이번에 49회 기본편에 대한 총평도 처음으로 찍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번 49회 기본편에 대한 느낌은 저는 48회에 비해서는 그래도 크게 어렵지는 않았다 느꼈는데 또 수험자분들의 입장에서는 또 다르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분석해 본 결과로 이번 49회 기본편은 어땠는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9회 기본 총평에 대한 얘기를 다루면 우선 저 같은 경우에 난이도의 경우에는 보통이라고 책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전체적으로 크게 어려운 문제가 없이 이전 기출에서 많이 나왔던 유형들을 위주로 출제했기 때문에 아마 중급편 기출을 위주로 풀어보신 분들이라면 그래도 크게 어려움을 느끼진 않았을 거라 생각했는데 특히 근현대사 파트에서는 그래도 연도랑 관련하여 깊게 출제한 문제들이 일부 보여서 아마 여기서 조금 혼동을 느낀 응시자들이 많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음으로 유형의 분포도의 경우에는 전근대 및 근현대사를 거의 고루 출제했어요. 즉 33번에 나온 지역사랑 47번에 나온 세시풍속 문제 외에는 전근대 시기랑 근현대 시기가 거의 비슷한 수로 출제돼 가지고 어느 파트가 뭐 불균형하게 배치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또한 기존의 차에 비하면 심화편과 더불어 기본편도 인물 유형이라던가 연도형 문제가 많이 출제됐어요. 뭐 예를 들어 이번에 뭐 고연무라던가 권모장 같이 고구려 부흥 운동이라던가 아니면 조선시대 유성룡 문제 그리고 근현대사에서 특히 조소왕이라던가 여운형 같은 인물들의 업적을 대놓고 묻는 문제가 많아가지고 인물 유형을 꼼꼼히 공략하지 않은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이번 49회 기본편이 주는 시사점을 저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낯선 내용에 당황하지 않는 전략이 필요하다. 두 번째, 한능검이 좋아하는 역사적 사실 배치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 번째, 헷갈리기 쉬운 키워드를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 세 가지로 다뤄봤는데요. 저는 그래서 앞서 다룬 시사점에 근거해서 이번 기준에서 이 문제 정도는 다뤄봤으면 좋겠다 싶은 문제를 총 6가지 뽑아봤습니다. 저와 함께 이 6가지 문제를 분석해보면서 앞으로 기본편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한번 접근해 보시죠. 먼저 첫 번째로 다룰 공략법은 낯선 내용에 당황하지 않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뭐 세종대왕의 업적을 얘기한다면 가장 먼저 얘기할 수 있는 업적이 저는 훈민정음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뭔가 A를 냈을 때 난 B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너무 익숙해지면은 아예 좀 생뚱맞은 C 같은 거라던가 D 같이 뭔가 평소에 보지 않은 키워드가 나타나면 되게 많은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느낄 수 있는 사례가 이 두 문제가 아닐지 저는 뽑아봤습니다. 먼저 7번 문제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림만 봤더라도 이 탑이 뭔지는 알 수 있어요. 뭐 만약 몰랐더라도 백제무왕이 창건한 미륵사터 여기서도 힌트를 잡을 수 있고 한국의 서탑 중에서 가장 크고 오래되었다. 이걸 바탕으로 미륵사지 석탑인 거를 알 수 있었는데 제가 이 문제가 조금 독특하다고 느낀 이유가 보통은 음, 이렇게 키워드를 주고서 선지에다가 이 탑 같은 걸 제시해서 뭐 A탑, B탑, C탑 이렇게 선지 제시하는데 이걸 내고 똑같이 선지에서도 이렇게 특징을 연속으로 낸 문제 저는 처음 봤어요. 보통은 이걸 갖다 이렇게 내는데. 그래서 이 문제가 좀 되게 독특하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뭐 일단 살펴보면은 목탁 양식을 반영하였다. 이 탑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이게 생김새는 잘 모르겠지만 목탁 양식을 반영한 탑이라서 외워두는 게 좋아요. 정답. 돌을 벽돌 모양으로 다듬어 쌓아 올렸다. 이거는 분황사 모전석탑이랑 관련된 거거든요. 사실 이게 뭐 선지로 봐서 좀 이해가 안 갈 수 있는데 그림을 보면은 왜 벽돌 모양인지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 원의 영향을 받아 대리석으로 제작되었다. 이거는 경천사지랑 경천사지 10층 석탑이랑 관련된 내용이에요. 고려시대 원 간석기의 대표적인 탑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네 번째.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 발견되었다. 이거는 석가탑이랑 관련된 거죠.
뭐 다른 말로 불국사, 상층 석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음 사실 저도 그래서 이 문제 처음 받았을 때 조금 낯설었어요. 평소랑 나온 방식이랑 달라가지고 이거 수험생들이 바로 접근하고 풀 수 있을지라고 생각했는데 문화유산 같은 거 풀 때 특징 되게 중요해요. 이게 뭐 선지로 안 나오긴 했지만 평소에 이런 거 같은 힌트를 주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이걸 읽고서 어떤 탑이랑 연관되는 거지? 이해가 안 간다면 사진을 두고서 왜 이것들이 맞는지를 우선적 연습하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15번의 경우에는 제가 이 문제를 뽑은 이유가 사실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 김윤호 단걸 알면은 아, 이거 몽골이구나. 그래서 사실 답을 추론하는 게 엄청 빡센 문제는 아니었는데 저는 이 키워드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보통 김윤호 장군이 나오면 가장 많이 나오는 키워드가 처인성 전투예요. 처인성 전투. 이거는 몽골의 2차 침입이랑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2차. 근데 기본편을 응시하는 사람들은 몽골의 침략이 총 6번 있거든요. 6차까지. 6차까지 있는데 가장 많이 다루는 게 2차예요. 그 중에서도. 그래서 그 2차의 대표 사례인 김윤우의 이 처인성 전투만 알다 보니까 가령 이 충주성 내면은 이거 수험생들이 알까? 저는 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통해서 예시를 보여드린 거긴 한데 어떤 한 인물이 꼭 어디 하나 이렇게 국한될 필요는 없어요. 뭐 처인성 방어했으면 나도 충주성도 방어할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이 인물이 여기서 뭐 죽은 게 아니라면은 다른 데서 또 활동할 수 있는 거죠. 좀 역사를 공부할 때 이런 것도 있었나? 그냥 아 이렇게도 있었을 있구나. 좀 이 사람이 오래 활동했구나. 이런 좀 넓은 사고를 가지고서 푸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걸 만약 놓치면 한능검을 공부할 때 되게 많이 혼동하더라고요. 괜히 또 외울 거 많아진다 이렇게 좀 걱정할 수 있는데 어쨌든 역사적 사실이다 보니까 이거 버리면 안 됩니다. 아무튼 답의 경우에는 몽골이랑 관련된 거다 보니까 정답은 3번이에요. 이 문제는 답은 어렵지 않았던 게 만약에 여기다가 무신정변이 아니라 강화천도를 줬으면 이 문제 진짜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 음, 강화도 천도를 바로 한 게 아니거든요. 이게 1231년쯤인데 32년이었던가? 저도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이때쯤인데 어 만약에 이 몽골 사례에서도 만약 문제를 깊게 내면 정말 어렵게 낼 수 있어요. 근데 이 몽골의 침입 방어한 때가 무신정변 시기 이후기 때문에 답은 추론하는 게 어렵지 않은데 아마 여러분들이 기본편이라고 너무 기본적인 것만 내진 않겠지. 좀 이런 사고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기본편이라도 내가 어렵게 내고 싶으면 심화편에 준하는 개념을 뽑을 수 있다는 어떤 긴장감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을 저는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로 다룰 공략법은 한능검이 좋아하는 역사적 사실 배치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연도에 대해서 깊게 공부를 안 했거나 순서를 꼼꼼하게 외우지 않은 분들은 아마 이 제가 뽑은 이 대표적인 두 문제도 조금 헷갈리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것들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가식에 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거는 사실 초급편보다는 좀 중급편에서 많이 나왔던 기출의 경향이거든요. 우선 그럼 뭐 살펴보면은 과거제가 폐지되었다. 뭐 궁극 기무처에서 의결하였다. 이 공통적인 키워드를 봤을 때는 이건 1차 가보 개혁이에요. 뭐 1894년에 일어난 개혁인데 이때 이전에 뭔가 이런 요구 사항을 반영해서 뭐 과거제 폐지라든지 아니면 뭐 노비 해방, 뭐 산업비 해방 있죠. 좀 예전에 그런 요구 사항들을 많이 반영한 게 있어요. 그래서 나름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나름 중요한 개혁 중 하나를 할 수 있죠. 두 번째, 오늘 지게를 발급받았다. 이거는 광무개혁이랑 연결되는 키워드거든요. 뭐 그때 양전 사업이란 걸 실시해가지고 토지를 조사한 뒤에 그거랑 관련된 일종의 토지 문서 같은 걸 생각하면 돼요. 이거는 1897년인데 사실 제가 드는 생각이 기본편 응시자들 입장에서는 자 이거 1894년이에요. 이거 1897년이에요. 그러면 3년밖에 연도가 없으니까 이 문제 너무 고난도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솔직히 이런 문제 연도를 그렇게 깊게 외울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거 나오자마자 어차피 가운데는 을미기억이 나오겠다. 딱 이 생각 들었어요.
어차피 여기 답은 거의 을미기역일 확률이 거의 난 90%다 생각하면 선지를 받거든요. 자, 그럼 살펴볼게요. 담백전이 발행되었다. 이거 흥선대원군쯤이거든요. 흥선대원군. 대략적으로 한 1866년? 이때쯤인데 당연히 이전이죠. 일단 속어. 동시전이 설치되었다. 이거는 신라시대. 아마 신라 지증왕쯤? 이때쯤에 설치된 걸로 기억하는데 이건 너무 당연히 옛날이니까 이거 볼 필요도 없죠. 속대전이 평창되었다. 이거는 영조랑 관련된 키워드예요. 이게 아마 제 기억에는 한 1742쯤? 맞는지 모르겠는데 한 18세기 정도로 보면 돼요. 역시 속어. 태양력이 채택되었다. 이거 맞네요. 태양력이 이때 아마 을미기역 때 했던 대표적인 그런 연호랑 관련된 제도거든요. 이게 정답인데 제가 이 설명법을 알려준 이유가 이런 문제 보면은 너무 연도에 얽매여야 되나 생각할 수 있는데 한능검이 사실 제가 이걸 강조한 이유가 예전에 시마 한 48회쯤에서 이 가보개혁 1, 을미개혁 2, 광무개혁 3 해가지고 이 순서를 나열하는 문제를 낸 적이 있어요. 이거 반대로 생각하면은 얘네들은 이 개혁 세 가지를 바탕으로 계속 바꿔가면서 출제하는 거예요. 가령 뭐 나 가보개혁 내고서 을미개혁이 오답일 수도 있고 뭐 광무개혁 내고서 뭐 1차 가보개혁이 오답인 문제 이런 거를 서로 로테이션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을미개혁 이후에 뭐 광무개혁이 일어났다. 뭐 가보개혁 이후에 을미개혁이 일어났다. 이런 순서 문제를 낼 때 얘네들이 좀 이 사례들을 계속 쓰는 그런 공통점들이 있어요. 이런 걸 좀 잘 알아두면 문제풀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로테이션을 바탕으로 이 역사적 사실을 좀 이렇게 섞고 싶어 하는지 이 사이에 그거를 좀 문제를 풀면서 좀 눈치채는 게 좋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암기하는 게 아니라 연결성을 가지는 거 얘네만의 그거 이해하는 거 정말 기술풀이 중요합니다. 자, 다음으로 49번. 이것도 뭐 1985년에 1998년 사이라길래 와, 이거 연도 문제구나. 좀 어려울 거라 생각했는데 저는 솔직히 그렇게 접근 안 했어요. 저는 솔직히 여기는 연도 대충 다 알긴 하거든요. 근데 수험생들 입장에선 그거 외우는 거 정말 힘들잖아요. 기본편 응시자라면 특히 그렇게 공부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거 읽어봤어요. 남북 이상가족 최토상봉. 이거 전두환이에요, 일단. 전두환 정부. 자, 그리고 정주영의 소대방부. 이거 김대중 정부거든요. 자, 저는 이 문제 받자마자 딱 그 생각했어요. 기본표 정도라면은 어차피 뭐 똑같은 전두환 정부 시기 아니면 똑같은 김대중 정부 시기 그렇게까지 어렵게 낼 거란 생각 안 하거든요. 오히려 이 정부 사이에 뭐가 있냐? 다른 정부, 노태우 정부 아니면 이 김대중 정부 이전인 김영삼 정부 아마 대충 이 둘 중에서 답을 골라내지 않을까 아니면 이 정부랑 관련된 거 내지 않을까 생각해봤거든요. 그럼 한번 접근해보죠. 일단 1번 개성공단 조성에 합의하였다. 이거 김대중 정부거든요. 이거 살짝 헷갈릴 수 있었던 게 이거 98년인데 이거 2000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후에요. 근데 제가 아까 봤을 때 저는 똑같은 정보 안 낼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사이에 있는 것도 우선적으로 보고 싶어가지고 전 잘랐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남북 기본 합의서가 채택되었다. 이거 노태우 정부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여기 있죠. 일단 정답으로 쳐놓을게요. 이거 사실 1921년이거든요. 남북조절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이거는 박정희 정부예요. 박정희 정부는 이 전두환 정부 이전에 있으니까 옳지 않겠죠? 자, 네 번째, 6.15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었다. 이것도 김대중 정부예요. 소거. 이것도 아까 똑같이 2000년대거든요. 1번이랑 똑같이. 제가 이 반복을 강조하는 이유가 저는 연도를 적어놓긴 했는데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딱 던져주면은 혼동해요. 이런 것도 어떻게 접근해야 되지? 근데 특히 현대사에서 이 A 정부랑 B 정부를 줬으면은 그 사이에 있는 정보를 고르는 게 제일 좋아요. 보통 심화편 정도 아니라 기본편 정도라면 이 사이에 있는 정보를 내지 뭐 김대중 정부 이전에 또 뭐 다른 김대중 정부 없죠. 이렇게 안 꼬아내거든요. 그럼 심화편 응시자도 정말 어려워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을 너무 연도에 얽매이지 말고 왜 얘네들이 굳이 얘네들 둘 이 구성 하는지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이걸 아는 게 풀이에 정말 도움되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볼 때 왜 얘네들은 굳이 이렇게 짰을까? 이렇게 짰을까? 그 구성 잘 이해하시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다룰 공략법은 헷갈리기 쉬운 키워드를 주의하자입니다. 사실 기본편 응시자 입장에서는 자주 나온 키워드만 정확하게 이해해도 풀 수 있는 문제가 정말 많거든요. 뭐 가령 심화편의 경우에는 내가 뭐 세종대왕을 냈다 치면은 뭐 키워드 10가지 이상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기본편 수준에서는 한 5개 정도? 6개 정도? 그 정도만 잘 외워도 풀 수 있을 정도로 양이 적긴 해요. 그만큼 확실한 걸 위주로 낸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조금만 꼬아내면 어려워해요. 아마 제가 그래서 이런 걸 볼 수 있는 문제 두 가지 뽑았는데 저는 일단 이 31번 아마 이번 기출에서 전 탑 3급의 문제라 보거든요. 솔직히 심화편 응시자도 살짝 헷갈릴 것 같은데 기본편 응시자라면 이 문제 진짜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일단 이 문제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여기 중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이 군대 예산, 헤이그 특사, 고정의 강제 퇴위거든요. 우선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먼저 나올 수 있는 거는 나번이에요. 왜냐? 이 을사늑약이 외교권을 박탈한 그런 조약이잖아요. 외교권. 그래서 이 헤이그 특사는 고종의 명령에 의해서 이거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알려달라. 그게 보낸 게 가장 먼저예요. 이걸 하고 나니까 일본의 입장에서 고종체 이제 위험하다. 쟤를 빨리 견제해야겠다. 해서 일어난 게 다고요. 일단 고종을 견제를 하고 나니까 이제 고종도 없는데 좀 군대도 좀 막 약화시켜가지고 우리한테 좀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을 없애볼까 했던 게 군대 해산이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문제를 헷갈렸다면 가랑 다 중에 다 헷갈렸을 것 같은데 좀 저라면 이런 문제 풀 때 논리적인 접근을 중요시하거든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일단 나가 먼저인 건 전 알겠어요. 최소한의 이것 해서 헷갈리면 안 되거든요. 이 나에서 순서 헷갈리면 안 돼요. 가다 중에 헷갈렸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다른 나라 침략한다면 그 나라의 가장 좀 대표적인 인물, 뭐 왕이라든지 뭐 수뇌부라든지 거기를 먼저 공략한 다음에 뭐 군대처럼 조금 더 이렇게 부수적인 거 이렇게 차례대로 깨지 않았을까? 그런 면을 봤을 때 일단 이게 먼저 끝나야 군대도 해산하기 편하고 이러지. 만약 얘가 살아있는데 군대를 먼저 해산한다? 나에게 버젓이 살아있는데 군대 해산? 좀 그건 논리적 이상할 것 같아요. 이게 무조건 너무 암기적으로 보지 말고 최대한 왜 이게 순서란 게 있을지, 왜 얘네들이 굳이 이 배치를 했을지 그런 좀 논리적인 접근을 최대한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말고 하는 훈련을 평소에 기출풀이를 통해 많이 익혔다면 저는 그래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 너무 겁먹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으로 48번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었던 게 이 독일 바덴바덴 뭐 IOC 총회 이거 보고서 이거 되게 뭔 키워드지? 저 심화편에서도 이런 키워드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되게 낯설다 이런 느낌 받았는데 이거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서울 개최 결정이에요. 이거 전두환 정부거든요. 제가 이 문제를 고른 이유가 서울 개최가 아니라 그 서울 올림픽을 개최할 것을 결정된 시기의 정보랑 이 서울 올림픽이 실제로 시행된 시기 정보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서울 올림픽을 서울에서 하자. 이게 결정된 시기 전두환 정부거든요. 이게 개최가 결정된 시기는 81년인데 이 서울 올림픽이 시행된 시기는 노태우 정부예요. 이게 가령 그런 문제가 있어요. 아까 문제 다뤘던 것 중에서 개성공단을 설치하는 것을 합의한 거는 김대중 정부인데 이거를 착공한 시기는 노무현 정부예요. 그래서 키워드를 조금만 비트면은 정부 하나가 훅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뭐 이거 잘 풀었다면 다행인데 생각보다 한능 검에서도 이런 식으로 낚시를 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거를 좀 강조하고 싶어서 이 문제 먼저 보여드렸고 자 그럼 문제 풀어보면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났다. 이거 정권 말기에 그 4.13 호원 조치를 반대하기 위해서 시행했죠. 정답. 베트남에 국군을 파병하였다. 이거 한 1965년쯤부터 이거 한 1973년까지 이때쯤까지 있거든요. 이거 박정희 정부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전이겠죠. 이거 아까 제가 1981년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저거 신타통치 반대운동이 전개되었다. 이거는 거의 45년 12월. 사실상 정부가 수립되기도 이전이니까 말이 안 되죠.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하였다. 이거는 김영삼 정부예요.
그리고 제가 헷갈리기 쉬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이 문제를 가져왔는데 조금 더 중요한 팁 하나 드리면 대통령 문제 낼 때 크게 정치, 경제, 통일, 현대사 파트는 만약에 내가 문제를 쉽게 내고 싶다. 이거 한 회차 이거 세 문제 낼 수 있거든요. 세 문제나? 막 그 사람들이 흔히 좀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뭐 가령 저는 뭐 공부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뭐 근현대사까지만 하면 안 돼. 근현대사가 아니라 저는 공부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일제감정기까지만 공부하면 안 될까요? 아, 저 뭐 개항기까지만 공부해도 7, 80점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 저 같으면 만약에 끝까지 공부하기 어려우면은 모든 시기를 뭐 선사시대부터 현대사까지 다 다루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나오는 유형, 가장 잘 나오는 유형, 이런 유형 먼저 공략할 것 같아요. 그 대표 사례가 이거거든요. 자, 대통령만 잘 공략해도 한 회차에 많으면 세 문제 공략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나마 공략하기 쉽고 자주 나오는 문제가 있음에도 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다가 뭐 고려시대에서 어려운 문제 나왔다. 조선시대에서 어려운 문제 나왔다. 이거 백날 공부해봤자 진짜 어려운 거 막 신유형, 고난도 유형, 자기들 싫어하는 유형 내버리면 점수 못 받아요. 그래서 특히 기본편의 경우에는 어차피 그만큼 더 낼만한 걸 내기 때문에 기본편이라 너무 편향적 공부하지 말고 최대한 공부를 하되 가장 잘 나오고 그나마 내가 쉽게 풀 수 있는 유형을 먼저 확보해서 점수를 확보하는 것을 저는 권장드립니다. 이상으로 기본 회차에 대한 총평을 마쳤고 그럼 앞으로의 기본 회차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한 줄 평과 함께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50회는 이번에 49회가 정근대가 쉽게 출제된 편이라 아마 다음 회차는 여기서 더 난이도 높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에는 정말 낼 만한 유형만 냈거든요. 그래서 정근대에서도 충분히 내면은 어렵게 낼 수 있는 유형이 많기 때문에 다음 회차에는 그걸 위주로 좀 공략하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생각해 봅니다. 특히 근데 그럼에도 동시에 현대사는 기본편이랑 심화편 모두 다 어렵게 내요 요즘에. 계속 새로운 걸 꺼내오더라고요. 저도 볼 때마다 매우 낯선 사례들이 많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고득점 받고 싶으면 현대사 버리면 안 돼요. 그럼에도 뭐 대통령 업적 문제 정도? 이 정도는 그래도 쉽게 되는 편이라 이런 거라도 확실하게 점수를 확보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기본편에 대한 총평을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번 심화편과 더불어 기본편에도 좀 같이 연계하여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팁 영상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